암치료 국내 현황을 강의하게 된 돈아파스 성함이라고 말씀드리는 강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현대한 이야기 암치료를 할 때 과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암치료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어서 두 번째 강의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현대 한의학에서 그동안 어떤 많은 암치료했던 것들을 하고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에 대한 것들, 특히 이제 이 안에서도 이제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 암성 통증을 할 때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한방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NCCN이라고 미국 암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제 보시면 상당히 국가단체이고 전 세계 암을 치료하는 의료인이라면 다 이걸 보고 가이드라인을 나눠요.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의료인들 누구, 미국이든 독일이든 어디든 전 세계 어디서든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치료하게 되고, 그래서 치료를 할 때는 이제 내가 막 알아서 치료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특히 의료는, 특히 암은 더더구나 내 주관이 너무 들어가 버리면은 잘못하면 타이밍을 놓칩니다. 암 환자분들은 생명을 걸고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 내 주관적으로 치료한다면 상당히 잘못된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의료인들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치료를 해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저희 병원 역시 많은 학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2014년에 성인 암 환자의 통증을 치료할 때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할 때 이렇게 치료를 하세요라는 암 환자분들은 쉽게 이제 통증이라든지 암이라든가 이런 게 전이가 돼서 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는 내용들이 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암을 치료할 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치료법이나 여러 것들이 나와 있지만 최근 경향은 통합 종양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통합 종양학이라는 것은 기존의 현대의학뿐만 아니라 한의학이라든가 대체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근거가 잡힌 것들을 다 통합해서 치료하겠다는 그런 말인데, 우리가 암 환자분들이 어떤 암성 통증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신 대로 우리가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도 이제 단계별로 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이 NCCN이라고 하는 이런 국가 암 네트워크라는 데서 가이드라인을 잡을 때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여기 아큐팡처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큐프레셔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아큐팡처는 뭐죠? 나온 대로 침입니다. 침이고, 아큐프레셔는 지압입니다. 지압. 그러니까 침과 지압이 우리가 전 세계 암을 연구한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암 통증이 있으면 침을 놓으세요가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잘못되게 침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암 환자한테 무조건 침을 맞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근거 없는 얘기인데, 그 얘기들은 이미 이제 국가단체에서도 다 인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이미 침이 들어가 있어요. 지압조차. 그래서 암 환자분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지압을 할 때, 소화기 장애 지압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어디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암 환자분들이 통증이 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좋은 곳이 어디냐면은 양근천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릎 아래 이런 데를 지압을 이렇게 꾹꾹 눌러줘도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암 이쪽에 이쪽에 진통까지 줄 수 있는 것들이, 물론 침을 놓을 때도 제가 양근천이라는 놈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 가이드라인이 있을 정도로 한방에서는 많이 근거 있는 치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암 정보센터라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암 환자분들께서 많이 들어가 보셔야 되는 이런 이제 국가에서 정보를 다 주는 그런 내용인데, 그중에 이제 암 환자분들의 통증은 가장 흔하게 겪는 증상 중에 하나고, 그중에 이제 항암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보통 한 30에서 50%, 초기 암 환자나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이 안에 계신데 한 30에서 50%, 한 반수가, 만약에 진행하고 계시는 암을 갖고 계시다면 60에서 70% 정도는 또는 말기일수록 80에서 90%까지 통증에 시달리는 거죠. 어떻게든 이 통증을 없애줄 수 있다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암 환자분의 한 70%에서 한 90% 정도는 여러 가지 이런 통증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잘 치료받으시면은 통증을 좀 완화하실 수가 있으세요. 완화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사실은 암 환자분의 한 60%에서 70%, 한 3분의 2 가량은 제대로 통증 관리를 못 받고 계시는 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꾸 오면은 몸도 마음도 여러 가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치료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고요. 물론 이제 암에서 오는 여러 가지 통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암센터에서 이제 암성 통증 관리 권고안이 있어요. 이렇게 암성 통증 이렇게 치료하세요라고 하고 저희 병원 역시 이런 권고안에 따라서 치료하고 있어요. 이렇게 5판까지 나온 게 2014년도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런 권고안에 보면은 암성 통증이 있으면은 우리나라 암성 통증은 암 환자분들의 한 52%에서 80%가량이 통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50% 반수 이상은 통증 관리를 잘 못하고 있어요. 적절한 관리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외하고도 좀 비슷한데 일반적으로 여기 계신 암 환자분들이 통증을 자꾸 느끼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이따가도 한번 나오지만 암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침몰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조직에 이렇게 침범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침범해서 아까 직접적으로 관련된 통증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표준 치료라고 하는 수술항암 방사선을 하면 안타깝게 이게 수술 항암 방사선이 어떻게 신경이라든가 근육세포를 손상을 줘요. 이거 자체로.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이걸 유발된 통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또 그게 아니고 암과 관련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모기 문제가 있다든가 디스크가 있다든가 뭐 이런 거 일반적인 통증으로도 얼마든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암과 관련된 통증에 해당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통증의 종류를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치매 수용 통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계적 화학적 열장에 의해서 막 피부라든가 막 뼈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예리하고 칼로 막 이 안에도 계세요. 통증이 막 예리하게 찌르는 것도 아프고 막 이런 것들 통증도 이걸 체성통이라고 표현하는데 또 하나는 내장기관에 이제 암이 전이가 되거나 아프시면 그쪽에서 그 통증 부위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통증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내장통이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는 이제 신경에 이렇게 암세포가 영향을 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신경병증 통증이라고 해서 신경세포 우리가 사실 디스크라든가 뭐 협착증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암세포가 그런데 신경에까지 영향을 주면 뭔가 타는 듯하거나 저린다든가 저린 듯한 느낌 뭐 이런 예민한 느낌 따끔거리는 느낌 이런 것들은 신경에 무슨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경병증성 통증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는 이제 현대 한의학이 어떻게 암성 통증을 치료하냐. 기존에 이제 현대 의학에서는 이미 암성 통증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이런 가이드라인이 이미 있으세요. 근데 그거 다 알고 계신 거고 오늘 주제는 뭐냐면 현대 한의학에서는 그러면 암성 통증을 어떻게 지금 치료하고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의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논문에 의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한방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한방적인 고유적인 용어가 있어요. 뭐 기가채 있다든가, 어혈 있다든가, 하독 있다든가. 사실 이런 용어들은 중세 한의학적인 용어예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용어들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옛날에 중세 시대 때 한방에서 사용했던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당시에는 어떻게 됐거나 이런 통증에 대한 원인들을 한방에서는 기가 막혔다고 표현했다든가 나쁜 피가 있어서 표현했다든가 이런 표현식으로 표현했어요. 옛날 중세 한의학에 계셨던 한의사분들은. 예?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이렇게 있다, 뭐 이렇게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거 이제 우리가 현대 한의학자 입장에서 뭐냐면 이게 한번을 나서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거 안에서도 보석이 있더라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통증을 관리하려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현대 한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검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치료할 때. 어쨌든 그럴 때 이제 이런 처방들이 있어요. 각각의 어떤 유형들이 암 환자분들의 유형을 한방에서는 그분의 몸의 어떤 병리 상태에 따라서 쭉 얘기해서
오미소독음이라든가 이기환이라든가 도사물탕, 변비탕, 대건중탕 이런 처방들이 탕약으로 옛날에는 그냥 중시한약에서는 소화장애 있었어요, 나쁨치가 있을 때 썼어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올라봤더니 요 안에 있는 구성 성분 중에 뭐 국화라든가 포곡령 같은 거는 암에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한약재들이에요. 알고 하나하나 이전 시간에 제가 한약재 하나하나들은 암 효과가 있는 약들이 상당히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드렸죠. 근데 그거는 약재들 중에 이런 처방이 구성된 약들이 한방에서 우리 십전대보탕 하면은 10개 한약이 이렇게 모여서 한약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 약재가 모여서 된 처방들이 있는데 이런 약재들 하나하나는 사실은 항암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약이면서도 또 하나는 통증까지 잡아주는 그런 약들이에요. 한방에서 사용하는 많은 탕약들은 항암 효과도 있으면서 암성 통증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약들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게 한방의 가장 큰 장점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는 우리가 그런 거는 암을 치료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통증을 관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방에 사용하는 많은 한방에서 사용하는 한약에 의한 어떤 통증 치료제들은 암도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진통 효과도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여기 대건중탕이라는 처방은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 계신 방금도 제가 아마존한테 이 대건중탕이라는 처방은 원래 옛날에 고대 한약에 썼던 약이에요. 고대 옛날에 설사에 변비에 쓰고 몸이 너무 찬 사람들이 변비가 왔거나 무력성 변비 있잖아요. 장의 기능이 무력해서 잘 병이 안 나온 분들한테 옛날에 썼는데 요 안에 들어있는 약은 천초란 약이 들어있어요. 천초란 약은 뭐냐면 산초가루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추어탕 먹을 때 이렇게 뿌려 먹잖아요. 둥둥하고 구축처럼 생기고 있죠. 그게 산초. 그거를 한방에서는 산초라고도 하고 초초라고도 하고 천초라고도 하는데 그 자체로도 항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약은 거기에다가 뭐냐면 건강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이 뭐냐면 생강을 말린 거예요. 생강은 가장 높은 항암 등급이 있는 약입니다. 미국에서 알려져요. 식품군 중에서 슈퍼푸드 중에서도 생강이나 건강은 암의 항암 효과가 아주 우수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찬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생강차만 먹어도 암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강한 거고, 제가 이제 지금 전이재발 억제보도로 이제 치료 계신 분도 제가 생강차를 보내드렸었거든요. 그죠? 생강은 항암 효과가 있어요. 몸이 찬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몸이 뜨거운 사람한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가지고 몸을 뜨겁게 만들어서 염증을 만들 수 있어서 자기 복용할 수가 없어요. 한방에서는 이런 식단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시하고 옛날부터 했는데 암 환자분들도 막연하게 성분 중심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암에 관계된 항암에 관계된 음식들은 너무나 많아요. 제가 다음 주에 한방 임상영양 통합 치료에 대해서 한 번 더 세 번째 할 텐데 어쨌든 이런 약, 또 인삼 아시죠? 인삼은 또 대표적인 항암제입니다. 인삼 자체가 역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상당히 좋은 항암제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인삼하고 항암만 치셔도 여러분이 인터넷에 너무나 많은 항암 효과가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죠. 근데 기운이 없고 무기력한 분들이 더 많는다는 거죠. 면역력을 증가합니다. 그다음 백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또 교이라는 약이 또 들어가 있어요. 물론 여기는 에어비라에서 쑥이 들어있는데 정확한 처방에는 교이라고 해서 조청이 들어갑니다. 100원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왜 드리냐면 일본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한약을 처방하세요.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한약을 못 처방하잖아요. 한의사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일본에서는 메이주시인데 한의사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한약을 처방해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대건육탕은 저 같은 경우는 대장암 환자분들한테 많이 처방합니다. 특히 장이 폐색됩니다. 방법이 없다고 그러죠. 현대의학에서. 근데 한방에서는 장 폐색했을 때 대건육탕을 쓰면은 대장암 환자한테 유의한 경우가 있어요. 다 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도움이 돼요. 항암 효과도 분명히 있으면서도 도움이 되는 약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건육탕은 일본에서 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요. 외과 의사 선생님들 수술하는 분들 외과 의사잖아요. 그죠? 항암 수술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근데 수술하고 나서 목을
빨리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장이 방구가 나와야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방구가 나와야 장이 뚫려서 그 다음부터 식사하셔야 되는 이런 얘기 하는데 대고유탕을 먹은 분과 안 먹은 분을 비교했더니 장에서 가스 나오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외과 의사 학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런 약이 있었다니. 이렇게 좋은 약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술을 너무나 많이 하는데 이 약을 투여하면은 암 환자들 회복력이 너무나 빨라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대고중탕을 연구하는 학회가 있을 정도예요. 너무나 많은 논문이 나와요. 대부분 한약인데 이해가시나요? 특히 이런 약들은 수술하고 후유증을 빨리 회복시켜 주려고 암 환자분들한테는 투여하면 정말 좋은 한약이에요. 근데 이 약은 통증도 없애줄 수 있어요. 소화가 안 좋으면 배가 아프고 내장에 해당되는 암 환자가 왔거나 대장암 환자가 왔거나 저한테 이런 분들이 장폐색의 기미가 있거나 더 이상 현대의학에서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럼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분들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로 다 될 수는 없지만 이런 약을 쓰면은 폐쇄 부위가 점점 풀려서 음식을 조금이라도 드실 수 있게 해드리고 또 암에도 분명히 좋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대장암 환자들, 그런 분들의 암이 있어서 무력해선 병이라든가 무력성 문제 이런 걸 쓰면은 몸이 면역력이 회복이 돼서 기운도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참 좋고 저는 이제 암 환자분들한테 물론 지금 시간 암성 통증 시간이지만 설탕을 다 버리라고 말씀드려요. 저번 시간에 제가 설탕은 정말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설탕. 이 백설탕은 다 버리셔야 돼요. 300에 해당되는 음식. 설탕, 흰쌀밥, 흰 밀가루는 암한테 좋지 않다는 게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그거 안 쓰고. 설탕보다, 일반 흰 설탕보다 더 안 좋은 건 흑설탕입니다. 그거는 가공한 거지, 더 좋은 게 비싸기만 비싼 거지. 안 좋아요. 암 환자들한테 저는 권고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것들, 아예 못 먹지는 않고, 저는 권고하는 게, 교이라고 해서 조청이라고 말씀드려요. 한방에서는 정통적으로 조청을 약으로 썼어요. 약으로 써서 에너지가 부족한 아이들한테도 쓰고 암 환자들한테도 포도당을 직접 공급을 해서 면역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조청 같은 걸 쓰고 특히 이런 대장암 환자분들이라든가 너무나 기운이 없다고 하는 분들은 조청을 쓰면 복통도 많이 해결되고 상당히 좋은 약입니다. 한방에서는 그래서 근데 조청은 반드시 우리가 약으로 쓰려면 찹쌀로 만든 조청을 써야 된다고 동의보건에서 그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실제로 몸이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만약에 무력성 병비가 자꾸 오거나 하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오히려 영양식으로 드시는 것들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 또 여기 재밌는 게 이제 소요산이라는 처방들이 있고 격하주거탕 성냥 감놈 이런 처방들 물론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건 제가 전문 한의사니까 전화 이해하고 한의사에 이해하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암 환자 중에 건실도가 중이나 중이상 그러니까 딱 보기에 여기서도 어떤 분은 호리하고 말랐지만 어떤 분은 건실이 에너지도 있어 보이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어떠한 통증이 암성 통증이 왔을 때는 거기에 맞는 치료제를 한방에서 씁니다. 한방에서는 현대의학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획일하게 암성 통증약이 있는 건 아니에요. 환자보다 하나하나들 요 안에서도 우리가 이 안이 지금 덥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오늘 10월 2일인데 덥다라고 느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 환경이 춥다라고 느끼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예, 어떤 분은 지금 좀 반팔도 입고 있는 분도 있고 그렇죠? 다 개별성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한방에서는 통증을 치료할 때도 약이 개별적으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의사가 그걸 정확히 구분해서 치료해야 되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현대의학하고 달리 좀 여러 가지 처방이 나뉘어져요. 이건 한의학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환자별로 맞춤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처방들이 일단 특히 여기서 나온 울금이라든가 현월색 같은 것들은 이 자체로 진통제면서 암의 튜머 사이즈를 줄여준다라는 그런 논문이 있는 아주 중요한 한약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것들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서 있는 약들은 다 항암 효과가 있는 석곡이라든가 백불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가 항암 효과도 있는 그런 약재들입니다. 처방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지금 이제 여기 계신 환자들뿐만 아니라 암성 통증 때문에 저한테 치료받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처방을 쓸 때는 제가
어떤 처방을 써야 되겠나 여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몸이 예를 들어서 우리 폐암 4기 환자분 한 분 계신데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분한테 뭘 쓰느냐? 사고나탄 계열의 약을 쓰고 있어요. 저는. 왜? 기운이 없어서 그분은 면역력이 없어서 통증 이겨내지 못해요. 이런 분들은 진통제만 쓰면 어떻게 되냐? 구토하고 더 몸이 가라앉아요. 한방에서는 그런 경우는 면역력을 키워서 통증을 치료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사고나탄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면역력을 키워주면서 항암 효과가 있는 그런 약으로 알려져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한방에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근거가 잡혀있는 치료도 많이 있습니다. 몸에 찬 분들이 암성 통증이 있으면 이중탄 같은 약들도 한방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한방에 쓰는 약재들 중에 많은 암성 통증에 쓰는 약들이 보면은 이따가도 나오면은 유약, 모약, 유약, 모약 들어보셨죠? 유약, 모약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성경책에 나오죠. 성경책에 유약, 모약 동방 박사가 갖고 왔다고 하는 그 유약, 모약. 유약, 강화. 그러니까 카레에 들어가는 거죠. 강화. 그죠? 카레 노란색. 그죠? 강황이에요. 강황가. 그리고 남성 백호제 등은 남성 통증이 많이 한방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통증 치료제면서 이건 대표적인 항암제예요. 한방에서 약을 쓸 때. 항암. 특히 유약, 모약 같은 경우 인터넷에 네이버에다 유약, 모약, 항암만 딱 치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연구하고 있는 암과 관련된 여러 내용이 많고 특히 이제 유약, 모약은 이게 국내에서 나는 약이 아니고 저기 아라비아 쪽에서 나오는 약이 동방 박사 무슨 아시죠? 그쪽에서도 많은 암센터들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암 환자분들 통증이 있으면은 유약, 모약을 많이 쓰는데 유약, 모약을 쓰면은 항암 효과도 있으면서도 통증 치료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도움됩니까? 강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카레 같은 거는 많이 드시라고 권고드려요. 약간 좀 따뜻한 성질이 있는데 몸을 좀 추워하시는 원래 강황은요 한방에서는 어깨 아플 때 썼어요. 옛날에 우리가 동의보감에 보면은 어깨 아플 때 강황을 많이 넣었다는. 근데 어깨 아플 때 다 쓰는 건 아니고 염증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으슬으슬 춥고 몸이 힘들 때 바로 할 때 어깨 아플 때는 강황을 써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도 많이 썼고 그 외에 한방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처방들이 있어요. 근데 이 처방들은 너무나 많은 처방이 있는데 그 환자분 하나하나의 생리에 맞춰서 병리에 맞춰서 한방에서는 썼었고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외용제도 씁니다. 한방에서 외용. 저번 시간에 한방에는 외용 그러니까 뭘 붙이는 약제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쓰기도 하고 또 유약모약을 외용제로 만드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또 귀에다가 침을 놓기도 해요. 이침이나 해서 귀에다가 해서 우리가 내보루전, 신문점 이런 것들은 사실 불면증에도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걸 하면은 통증을 완화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귀 같은 경우도 수시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쏙 들어가는 보이시나요? 이렇게 속 들어가는 거기가 이제 통증이 있어요. 여기 꾹 잠깐 이렇게 한 5초간 가만히 눌렀다가 서서히 풀어주면 이게 이제 아큐프레셔 지압입니다. 이침에 대한 이게 이제 통증이 너무 지속되는 분들 여기다가 귀에다가 이침을 붙여드리기도 해요. 어쨌든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꾸 이게 영어가 나와서 참 죄송한데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어떤 이런 강의 내용들이 근거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논문을 그냥 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아래는 제가 번역을 해놨어요. 편하게 하시라고. 요건 2007년에 나온 논문인데 한약이 과연 암성 통증에 도움이 되는가? 수많은 전 세계 논문을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막연하게 치료한 게 아니고. 그때 가장 세 가지 중요한 종류의 한약들이 있는데, 그죠? 아까 말한 현오색, 유약모약이 들어가죠, 그죠? 네, 유령색.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이제 제통원이라는 처방을 제가 암 환자들한테 쓰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초호입니다, 초호. 초호라는 약제. 몸을 한껏 따뜻하게 하는 약제인데, 이 초호라는 약제는 이 독립보감 보면 어떨 때 썼냐면 옛날에 칼싸움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칼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리 상처도 나고 썩기도 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수술했을까 안 했을까요? 옛날에도 수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의사들이 수술했겠죠. 그죠? 뭐 삼국지 보면은 막 의사들이 한의사들이 가잖아요, 그죠? 옛날에 수술했는데 그때 썼던 약 중에 초호라는 약이 있어요. 초호를 먹이면 몸에 진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뼈를 자르는 수술이 있어요. 그런 게 기록에 나와요. 동의보험에 이런 걸 보면. 무슨 얘기냐면 뼈에 전이 될 정도로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니 뼈까지 전이 돼요. 폐암이라든가 대장 같은 경우 뼈에 전이 되게 흔한데 그러면은 옛날에 어떤 그런 문헌을 보고 우리가 근거를 보고 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 그만큼 전이 된 뼈의 통증까지도 수술을 치료할 정도로 쓸 수 있는 약이 있었는 거 봤더니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연구했더니 실제로 암 환자한테도 항암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통증에도 도움이 되고 근데 이런 걸 이제 쓰면은 훨씬 더 마약성 등록에 쓸 분량을 좀 줄일 수 있죠. 그런 것들 백작약이라나 적작약이라나 홍화 아시죠? 홍화 씨 골다공 때문에 많이 드셨던 거 그죠? 또 그런 것들도 있는데 홍화 씨 같은 경우 홍화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통증을 없애주는 약으로 씁니다. 또 하나 이제 두꺼비 독 있지 않습니까? 두꺼비 독. 그리고 이제 전갈 있죠? 전갈도 한약재로 씁니다. 전갈도 그렇고 오공 그다음에 오공 같은 경우는 이제 진해죠. 진해 같은 것도 약으로 진해도 우리가 논문을 보면은 항암에 어떤 암 환자한테 썼다는 논문들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지룡 같은 거는 이제 지룡이 그냥 땅의 용이라는 뜻인데 지렁입니다. 지렁 이거 사실 지렁이 같은 이런 오공이나 지룡 같은 이런 것들 원래 오공은요 원래 아시겠지만 진해 같은 거는 관절통에 썼잖아요. 아시죠? 관절통에 썼던 건데 이것들을 제대로 제약해서 들어온 것들은 그걸 이용해서 항암 효과도 주고 통증을 저희 병원에서 쓰는 약들 중에 이제 정갈 같은 거 저는 제형화해서 암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그렇게 이제 치료하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약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알려져 있는 가장 중요한 3가지 종류의 한방에 사용하고 있는 한약을 이용한 암성 통증 치료제이들인 거죠. 그런 것들이 또 하나 우리가 보면은 일본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한약을 쓸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고 했죠. 실제로 일본에서 있는 우리가 암 클리닉 전문 의사 선생님들이 한약을 투여합니다. 특히 이런 암성 통증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잡아놨어요. 이런 것들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만약에 아까 신경에 이렇게 영향을 줘서 항암 후에 신경통이 왔다든가 하면 이런 처방을 쓰는 거예요. 갈근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갈근탕. 시중에 많이 팔지 않나요? 뭐죠 갈근탕이? 칡이에요. 칡입니다. 칡은 대표적인 항암제예요. 논문에 다 나와요. 특히 칡 자체는 또 항암에 효과가 있는 항암제의 효능을 또 높여주기도 해요. 독성을 감해주기도 하고. 근데 저는 여기 계신 분 중에 비인두암 환자분이 한 분 계세요. 여기까지 다 우리가 임파까지 목주위가 다 전이가 되죠. 단단하죠. 그분한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처방은 갈근탕입니다. 이런 게 말랑말랑하고 좋아지고 아니 좀 크게 줄었다라는 지금 본인의 사실 이제와 해봤자 한제밖에 안 썼는데 본인이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암 크게 줄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그래서 갈근탕은 대표적으로 원래 감기약으로 썼지만 목이나 이런 데가 강직성이라는 긴장됐을 때 쓰는 약이에요. 갈근탕. 그래서 몸이 약한 사람은 못 씁니다. 이해가시나요? 체력이 너무 떨어지고 약한 사람이 갈근탕을 쓰면 체력이 더 약해서 떨어져요. 이 처방은 건실도가 우리가 강호동처럼 건실도가 중이나 중위선처럼 건실한 사람이 너무 육체 노동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써서 근육이 경직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갈근탕. 그런 사람이 코가 막히고 기염이 있거나 원래 그럴 때 썼던 처방이에요. 목이 아프고 뻣뻣하고 이럴 때 썼던 처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항암이나 파크레탁셀이라든가 이런 항암제를 썼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갈근탕을 씁니다. 상당히 도움되는 약들. 그런 약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게지탕 같은 거는 몸이 찬 사람들이 게지가 뭐냐면 혹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저하고 인연이 얼마까지 있을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이제 태어나시더라도 만약에 본인 몸이 제가 표현에 소음인이십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분들 음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비대가 있으실 거예요. 어디가 암성 통증 때문에 아프고 신경통 아프면 그런 분들이 도움되는 게 계피입니다. 계피 알고 계시죠? 상식적으로 계피 자체도 항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서 말초
암 환자가 그런 분들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는 안 추웠는데 나 너무너무 추워졌어요. 이런 분들 암 환자는 흔합니다. 왜? 암세포가 세포막을 자꾸 손상을 하기 때문에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에너지를 잘 못 만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암 환자분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암 환자분들은 몸이 추워요. 체온도 떨어져요. 이런 말이 흔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세포가 손상되고 있기 때문에 데미지 셀 자체가 데미지된 거예요. 그거를 회복시키는 약들이 있어요. 한방에.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드리는 계피라든가 아까 말하는 생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항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통증이 있으면 뭘 드셔야 되냐? 계피자 같은 거 드셔야 돼요. 계피자.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드시면 통증도 훨씬 제어하기가 편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 드시는 이 항암 효과도 있고 통증을 관리해주는 그런 차를 드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계피차 같은 거를 한 번에 그 정도 드시면 한 번에 한 12g은 드셔야 돼요. 8g에서 12g. 이해가시나요? 그렇게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몸에 찬 분들이 암성 통증으로 오고 이런 데가 자꾸 결리고 아프고 너무 통증 있고 저려 이런 분들은 계피차를 드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리가 막 아파하시는 분들 있어요. 무릎도 아프지만 우리가 암 때문에도 아프기도 하고 이럴 때 쓸 수 있는 처방들이 우차신규환, 오적산, 마약상간탕, 또 부자 같은 약재들을 한방에서 쓰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약재들은 항암 후에도 막 옛날에 얘기했는데 무릎이 아파요. 막 이런 분들. 원래는 이제 우차신규환 같은 경우는요, 이 갱년기 몸이 옛날에는 좋아했던 분인데 어느 날 무릎이 시려요. 갑자기 이런 분도 있어요. 전혀 몸 아프지도 않고 추위도 안 탔던 분이 어느 날 나이가 50도 됐더니 갑자기 무릎도 약해지고 아프고 춥고 아프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소화되고 좋은 이런 분들한테 썼던 약입니다. 구슬이나 차전자라는 약이 들어서 우차신규환이라는 처방인데 어쨌든 이런 약재를 쓰면요 항암하고 나서 항암제를 하고 폴피라든가 폴폭스라든가 이런 이르노테카나 이런 항암제를 쓰면은 시스플라틴 이런 거 쓰면은 말초신경염이 발생해요. 그래서 저리고 마비감이 오고 통증이 오죠. 일본에서는 그럴 때 우차신경 같은 처방을 씁니다. 저희 병원에는 이제 쯔무라라고 일본에서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우차신경이 있어요. 항암하시는 분들 힘들지 말라고 제약회사에서 나오게 돼요. 이런 약들이 있죠. 우차신경.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짜 취합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근육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근육이 아파요. 그죠? 근육이 아프고 특히 근육이 아픈데 몸에 이렇게 보면은 자꾸 붓는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부으면서 근육통 있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그때 한 방에 쓰는 게 뭐냐면 의인을 씁니다. 의인. 의인 혹시 뭔지 아세요? 의인은 율무입니다. 율무. 의인 율무는요 아주 강력한 항암제예요. 그래서 중국의 항암을 할 때 원래 이제 율무는 옛날에 한방에서 중세한 약에서는 사마귀에 있었어요. 사마귀 같은 게 나잖아요. 그죠? 율무를 먹으면 사마귀가 싹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목이 차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했더니 이런 양성과 관계된 종양에도 도움이 되고 악성종양에도 이 의인이 항암 효과가 강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율무는 이 의인에 관계된 논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항암 효과가 있다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드신 음식에 현미만 들어간 게 아니고 율무가 들어있어요. 율무밥이 좋다라고 항암에 좋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율무는 드셔야 돼요. 사실. 특히 어떤 분이 드시면 더 좋냐면 몸이 수분이 많아요. 한방에 표현할 때 약간 태어민이라고 표현해요. 물살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더 잘 맞아요. 원래 율무는 관절통이 있었어요. 한방에. 몸이 자꾸 붓고 관절통 막 많이 있어서 손가락 관절통이 있거나 어깨 관절통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몸이 자꾸 부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율무 같은 거 저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씁니다. 보통 한 20g씩 써요. 한방에서는 다이어트하는 약으로도 많이 씁니다. 율무를. 대표적인 다이어트 약이죠. 몸에 불필요한 수분을 많이 빼주는 약이에요. 근데 암 환자들은 몸에 악액질 같은 불순물 같은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빼주는 약이 율무입니다. 율무. 그래서 암 환자들은
율무를 차로도 좀 드세요라고 저는 권고도 드리고, 음식 밥을 하실 때 그냥 흰쌀밥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라고 하고, 현미 드시면서 이왕이면 율무도 좀 같이 넣어서 드세요라고 제가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더 좋은 분은 어떤 분이냐면 빼빼 많은 분들보다는 약간 좀 물살이 좀 있고 이런 분들이 율무를 좀 더 넣어서 드시거나 차로 드시면은 훨씬 항암 효과도 있고 통증에도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율무 같은 거를 쓰시면 정말 좋겠죠. 또 경련성 녹통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막 우리가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운동을 많이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항암 기능을 하시기 때문에 하루 4시간씩 운동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몸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운동을 많이 하면서 몸에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에너지 쓰면은 몸에 이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면서 또 젖산 같은 게 잘 발생. 몸에 일종의 노폐물 같은 게 쉽게 발생을 해서 근육에 피로 물질이 많이 생겨요. 그거 자체는 암에 좋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일을 많이 했던, 운동을 많이 했던 암 환자분들이 근육을 많이 사용해서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쓰는 대표적인 약이 뭐냐면은 작약입니다. 작약 꼭 들어보셨어요? 네, 작약. 여자한테 참 좋은 약이라고 많이 하기도 하고, 원래 작약은 한방에서는 대표적으로 근이완제입니다. 근이완제. 근육에 통증이 있을 때 작약을 한방에서는 전통적으로 많이 썼어요.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작약을 많이 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쌍화탕입니다. 쌍화탕 들어보셨죠? 쌍화탕은요, 이 작약을 아주 많이 썼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또 거기에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계피가 많이 들어있어요. 계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감초가 많이 들어있어요. 감초. 그래서 우리 작약감초탕이라는 처방은 원래 한방에서는 어떨 때 썼냐면 쥐난다고 한다. 근육을 너무 많이 써서 쥐가 난다, 쉽게 막 쥐 난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쥐가 나고 근육이 필요하고 또 이런 데 눈이 막 떨리는 분들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쥐가 너무 자주 나요 라는 암 환자분들이 있어요. 작약감초탕을 씁니다. 이 작약감초탕은 대표적으로 항암제 부작용을 좀 줄여주면서도 항암의 통증이라든가 이런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입니다. 감초는 대표적인 항암 효과가 있는 한방약이에요. 아까 말한 생강과 같은 등급의 감초는 대표적인 항암 효과가 있는 약제인데 작약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작약감초탕은 원래 근육이 너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암 환자들도 너무 무리하고 그럴 때 쓰고, 만약에 이런 분들이 볼 때 너무 힘들어해서 까라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통증도 있고 힘들어해서 까라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 볼 때 어떻게 쓰냐면 쌍화탕 같은 약을 씁니다. 그러면 쌍화탕 하면은 그냥 피로회복제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죠? 약국에서 이제 필요하면 쌍화탕하고 감기약으로도 쌍화탕을 씁니다. 원래 쌍화탕은 그런 약이 아니고 원래는 근육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육에 피로물질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피로할 때 피로회복제로 썼던 게 사실 쌍화탕입니다. 쌍화탕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 쌍화탕은 아까 이 작약이라는 게 좀 많이 들어있는데 이 작약이 많이 들어있으면은 단점이 있어요. 장 운동을 아주 독진해요. 염증을 잡아주기 때문에 저는 같은 경우 간암 환자한테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장 운동을 활성해져서 장이 약한 분들은 작약이 많이 들어가 있는 한약을 드시면은 변이 묽어집니다. 배가 아파질 경우 설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작약감초탕이나 이 작약감초탕이 많이 들어있는 쌍화탕 같은 걸 드시면은 소화력이 튼튼한 사람이 드셔야지, 이것들이 소화력이 약한데 쌍화탕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쌍화탕을 주고 먹잖아요. 그러면 몸에서 깔아앉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대부분 소화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쌍화탕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몸이 좀 튼튼해 보이고 한 분들이 암 환자분들 중에 거식도가 좀 있고 또 통증이 너무 많이 있다. 그런 분들은 쌍화탕이 아주 좋은 항암 효과도 될 수 있고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통증 치료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약제가 될 수 있습니다. 쌍금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쌍금탕? 쌍금탕. 옛날에 그런 광고 프로도 있는 뭐 장비야 쌍금탕 받아라 뭐 이런 기억나세요? 옛날에 그런 광고도 있었는데
뭐냐면 이 쌍화탕에 소화력이 좀 떨어지면 못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소화력이 떨어진 사람한테 못 쓰기 때문에 거기에 소화제를 넣어줍니다. 불안감 정리 살려면 소화제를 넣었어요, 거기다. 그게 쌍화탕입니다. 한방에서 그래서 이분이 꼭 이 쌍화탕을 써야 되는데 너무 소화력이 떨어졌는데 이러면은 쌍화탕을 쓰게 돼요. 사실은 그거는 대표적으로 통증 치료에 피로 물질을 없애주는 그런 것들도 어쨌든 암 통증에 이런 쌍화탕이나 자극합성 같은 쓸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암 환자가 막 암 때문에 복통이었거나 막 위암 때문에 위통이었거나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고자탕이나 오늘 제가 이제 썼던 오늘 뇌종양 환자분한테 너무 이분이 피로하고 자꾸 잠을 잘 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썼던 처방이 육군자탕. 이런 약들은 특히 이 육군자탕이라고 하는 이 약은요, 일본에서 가장 항암이든 한약에서 가장 기존이 많이 알려진 처방이 육군자탕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의사 선생님들은 육군자탕을 너무 많이 처방해요. 암 환자분들. 왜? 이게 대표적으로 육군자탕은 암 환자의 식욕부진을 도와줘요. 항암을 하고 식욕부진 쉽게 오잖아요, 그죠? 항암 후에 입맛 툭툭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한테 일본 의사 선생님들은 육군자탕을 많이 써요. 이 자체가 항암 효과도 있으면서 이 안에 사군자탕에 바나진이라는 약이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뭐 많이 좋은 거죠. 우리가 이제 귤 아시죠? 귤 껍질을 이제 한방에서는 진피라고 합니다. 귤피라고도 하고 암 환자분들이 자꾸 소화가 안 되고 항암 후에 소화가 안 되고 막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죠? 한방에서는 그때 어떤 걸 이제 권고드리냐면 유기농 귤 있잖아요. 유기농 귤 아시죠? 인터넷에 유기농 귤이 있어요. 또 제주도산 많이 있죠. 그래서 유기농 귤 껍질을 차로 드시라고 저는 권고드려요. 그런 것들. 그건 대표적인 귤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항암 중이거나 몸이 너무 건수도 떨어진 분들이 자꾸 뭐 구토하려고 그러고 소화장애 있으면 귤 껍질을 달여드서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청년호설이라는 프로를 보니까 어떤 암 환자가 암을 치료했는데 그분이 뭘로 났냐면 제주에서 귤 농사를 하시는 분인데 본인이 귤을 이렇게 재배하고 그걸 껍질째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귤 껍질째. 그게 이제 청년호설에 나왔어요. 타당성 없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귤은 대표적으로 껍질 부분이 그런 도움되는 성분들이 있어요. 위암 환자분이라든가 특히 이게 담즙 색소를 잘 나오게 하고 우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안에 성분들이 육군자탕이라는 것은 귤 껍질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귤차 같은 거 많이 드셔보셨죠? 그죠? 네. 귤차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식품이잖아요, 그죠? 한방에 참 좋은 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식품들을 가지고 항암에도 적용하는 거죠. 다만 이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한테 제가 강의를 이런 내용을 많이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한약을 접근하고 계시다 보니까 너무 성분 중심으로 성분 육군자탕이 항암 후에 식욕부진이 있으니까 모든 암 환자한테 육군자탕을 써요. 일본에서.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육군자탕을 가지고 작년에 강의를 학회에서 통합한의학이라는 데서 강의를 하셨는데 육군자탕을 암 환자한테 줬더니 이렇게 암성 피로도 너무 좋아지고 항암 중에 식욕부진도 개선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군자탕에 대한 여러 좋은 실험례들이 있습니다라고 좀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일본어로 질문한 건 아니고 한국말로 질문을 육군자탕을 복용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부작용은 없으셨습니까? 여쭤봤더니 부작용이 전혀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말 듣고 좀 안타까웠어요. 육군자탕은요, 이 안에 인삼이 들어있어요, 인삼. 에너지를 많이 이제 생성시키는 약이 들어있는데, 인삼이 안 맞는 분들이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의사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홍삼이 모든 암 환자한테 절대 좋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한의사들은 얘기하고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육군자탕은 몸에 에너지를 넣어주는 약이에요. 미토콘드리아,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줘서 심폐력을 향상시켜주는 거고 산소 포화도를 되게 높여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암 환자분들은 사군자탕이나 육군자탕에서는 정말 좋죠. 기운도 나고 에너지 세포
바디 캐피터스라고 해서 우리가 몸에 있는 세포의 에너지 저장 능력을 높여줄 수 있는 약이에요. 이 육군여당. 근데 단 이거는 모든 암 환자한테 쓰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너무 부족한데 몸에 좀 기운이 너무 없거나 좀 추위를 당하고 소화력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 이걸 쓰는 거지. 소화력도 좋고 어떤 분은 뭐 얼굴이 막 붉고 이 안에도 있으세요. 어떤 분은 막 성격도 급해요. 막 화도 내고 이런 분도 있죠. 그죠? 같이 시작하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이 약을 쓰면요 대번에 가슴이 답답하고 입이 마른다고 그러고 사이드가 납니다. 안 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체질을 모르고 개별 생리를 모르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어쨌든 인삼도 암 환자한테 좋고 아까 말씀드린 귤 껍질도 암 환자한테 좋습니다. 특히 위암 환자한테는 이것만 써서 진행성 위암이 도움된다라는 상온화탄 계열의 약을 써서 도움된다는 논문이 있어요. 뒤에 나오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위암 환자한테도 쓸 수 있는 약이지만 사실은 잘 구분해서 써야지 가장 적합한 처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두통에도 이제 암 환자분들이 이제 두통이 오실 수가 있는데 두통에서 쓸 수 있는 처방들이 한방에 이렇게 많아요. 처방. 그중에 이제 반화배출 처마탕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이 천마라고 들어보셨죠? 천마, 그죠? 천마 자체도 암에 도움이 되고 두통에도 쓰고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암 환자들 중에 만성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소화가 막 식체빈발이라고 한방에서 하는데 너무 반복적으로 소화 안 된다는 분들은 그분들은 그거를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계속 어떠한 약을 써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우리가 두통도 그냥 막연하게 치료하지 않고 어떤 분은 너무 평상시에 몸이 추워요. 몸이 너무 추운데 항암을 했더니 막 두통이 왔어. 이런 분들은 쓸 수 있는 처방은 오족산 같은 처방. 오술탕 같은 경우는 수족냉증 있고 손발이 너무 차요. 배도 차요. 이런 분들 두통이 왔어요. 이 안에도 제가 오수유를 쓴 분이 있어요. 수족냉증 때문에 봄냉증. 근데 오수유는 대표적으로 하복냉증에 쓰는 약인데 이 자체에도 항암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두통이 왔어요. 그럼 오술탕 같은 경우 그 사람이 생리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소화장애가 막 오면서 두통이 오는 분들 흔하죠, 그죠? 여기 계셨던 분 중에 또 제가 이 반화배출 처마탕을 썼던 분들이 있습니다. 암 환자분, 보호자분, 만성 두통으로 소화장애가 있다고 그런 걸 쓰게 돼요. 어쨌든 그런 이 당기사역과 오수생강탕 수족냉증에 쓰는 가장 대표적인 처방이고 여기 계신 분이 제가 이 당기사역과 오수생강탕을 쓴 분이에요. 수족냉증. 이게 왜 이거는 제가 암 환자인데 지금 이제 다행히 좋은 수술 결과가 있으셔서 유방암이시면 좋은 결과인데 수족냉증이 너무 심해요. 이 당기사역과 오수생강탕은 고대한 약에 나왔던 처방이에요. 그냥 전통적으로 수족냉증에 썼던 복부냉증에 썼던 처방. 그 처방은 항암 후유증에도 쓰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접목을 하는 게 저는 선대한 약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막 스트레스, 암 환자들이 막 스트레스 받는 분도 있죠. 막 불안하고 내일 미래는 어떻게 될지 초조하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오고 자면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갱년기 장애처럼 뭐 건식도가 있는 분들이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쓰는 처방이 조영상입니다. 이 안의 처방들은 사실은 하나하나는 한방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런 요 증상만 하나 보면은 약을 이 증상에 무슨 타 이런 건 없어요. 한방에서 그렇게 쓰지 않아요. 한방에서 국내 한의학은 코리안 메디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중의학하고는 아주 큰 차이점인데 일본 한의 칸포 메디슨이라고 하는 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런 거 하나하나를 그 사람들의 생리, 몸의 어떤 체질 이런 걸 구분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좋은 치료 효과도 보이고 항암 효과도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투여할 수 있는 경험이 아주 풍부한 한의사가 해야겠죠. 암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분의 생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쓰지 않으면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또 되게 중요한 말인데 우리 암 환자분들이 어혈이 있으면요. 독일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 암 환자분들이 어혈이라고 해서 나쁜 피가 있으면요. 암이 쉽게 전이될 수 있다는 그런 논문도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신생혈관이라든가 이런 걸 암세포 입장에서 나쁜 피가 있거나 순환이 잘 안 되면요, 암이 전이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암이 전이지 못한 환경을 만들려고 혈액순환을 좋게 한 처방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처방이 뭐냐면 홍화라든가 당귀라든가 적장약이라든가 이런 약들. 한방에서는 아까 말한 노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옛날에 한방에서는 우리 타박상에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경우 어디가 발이 삐었다든가 허리가 막 삐끗해서 한여가면 무슨 약 먹으면 좋아지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근육이 파열됐다든가 출혈됐을 때 또는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을 때 한방에서는 그냥 표현은 어혈을 없애는 약 이렇게 해서 썼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순환력을 다 좋게 하는 그런 처방들인데 이런 처방들이 알고 봤더니 항암에도 도움이 되고 항암력을 키워주고 전이도 억제해주는 성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그런 논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현대한의학은 이런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썼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오늘날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처방들, 옹경탕은요 원래는 한방에서는 생리불순에 있었던 처방, 생리불순. 근데 자궁에 어떤 암종이 있거나 우리 하복부에 어떤 너무 통증이 있거나 이런 어떤 암 후유증이 있어서 전이제발 억제하려고 할 때 옹경탕 약들을 같은 약들을 쓰기도 합니다. 여성암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한방 통합 중의학에서는 응용이죠.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그래서 사실은 암 통증에 사용되는 처방들은 되게 많습니다. 근거 잡힌 것도 되게 많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진료하다가 참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한약을 먹으면은 암이 퍼진대요. 막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본병원 의사 선생님 절대 한약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게 왜 한약이 도움되는지도 모르고 이 한약은 그냥 도움되니까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한의사분들도 계세요. 상당히 막연하죠. 근거가 없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처방들은 이미 근거가 암 환자의 암성 통증에 근거가 잡혀있는 처방들이고 일본의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처방 항암 중에도 쓰기도 하고 항암 후유증에도 쓰고 암 환자한테도 직접적으로 쓰고 말기암 환자한테도 쓰는 처방들. 근데 이런 처방들을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못 쓰게 하세요. 쓰지 말라고 무조건 한약 먹으면 나쁘다고 이런 말들 제가 필드에서 너무나 많이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안타깝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일본의 의사 선생님들 학회하고 저희도 많이 교류하는데 앞으로 의사분하고 한의사분들이 학회 내에서 잘 교류해서 암 환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처방들은 막연히 그냥 무조건 안 좋아. 한약은 먹으면 암이 퍼져. 한약을 먹으면 뭐 간이 파괴가 돼. 이런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 암 환자들이 내가 암성 통증에 그냥 마약성 진통제만 써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도움이 되고 근거가 있는 처방들이 있다면은 마음을 열고 사실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이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근거 논문들이 침치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이 여러 가지 암 통증이라든가 피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노제라고 이런 구토라든가 이런 것들에 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혈자리들도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막 치료하는 게 아니고 암과 관련된 여러 부분들의 치료 부분 그런 것들을 근거로 많이 하고 있고 역시 이런 것들도 암성 통증에 침치료가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논문들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우리가 침도 여러 침법들이 있어요. 귀에 넣는 침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침을 걸어서 쓰기도 하고 일반적인 침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지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암종별로 어떻게 씁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논문입니다. 하나하나 어떤 혈자리 씁니다라는 것들이 다 있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침 치료할 때 막 어느 것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놓는 것 같지만 저는 그 하나하나 혈을 찾아가면서 딱딱딱 필요한 데를 놓는 거예요. 그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제 치료를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암에는 이런 것 근거를 해서 침을 놓습니다라는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고 이런 게 다 논문입니다. 암에 특히 심지어 이 본비는 뭐냐면 뼈에 전이 됐을 때도 침을 놓을 수 있다라는 게
그런 논문이에요. 뼈에 전이돼요. 그런 것에 대한 논문들, 이 근거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논문이고, 특히 이제 우리가 암이 있으면, 이런 데 암이 있으면은 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가 염증 물질들 막 나와요. 영어로 나와서 어렵죠, 그죠? 제가 이거 다 번역해드리면 다 좋은데 그 시간이 없어서 어렵고, 이런 게 있으면 또 근육이 막 긴장이 되고 이제 위축이 되고 또 신경도 손상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 이게 척수를 통해서 뇌에다가 아파요라고 자꾸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럼 침을 놓으면 어떻게, 이렇게 침을 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몸에서 침을 놓는 순간 여기 오피오이드라고 해서, 오피오이드 리셉터라고 해서, 우리가 마약성 진통제에서 오피오이드 마약성 성분이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실제로 마약성 진통제에서 나오는 그런 진통 성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침을 놓으면은 그런 성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를 통증을 있게끔 하는 나오는 물질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와서 이쪽에서 몸에서 통증을 막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전이 있다는 이런 근거들이 있는 거죠. 침을 놓으면 근거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거 이미 다 논문으로 나왔어요. 실제로 암성 통증에서도. 그래서 통증을 치료할 때 그냥 뼈 쓸 때 침 나요 이런 게 아니고, 암 환자들이 뼈에 전이 됐을 때도 이러이런 기전에 의해서 침을 놓으면 좋습니다라는 것들 논문만 찾아보면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근거들이 많이 있고, 또 항암과 유발되어 있는 어떤 말초신경염에도 제가 좀 친추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항암에서 유도된 말초신경염에 가장 좋은 게 전침입니다. 전침. 침에다가 전기 보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런 게 도움된다라는 그런 논문들도 있어요. 침들도 다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근거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우리가 항암, 이제 폴필이라고 하는 항암을 하신 분이 말초신경염이 왔어요. 손이 막 저리다 그러고 다리 마비도 마비가 되네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쓴 게 봉약침입니다. 봉약침, 스위트 비법이라고 하는 봉약침이 실제로 항암제에 유발되어 있는 말초신경염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논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한약재들이, 아까 말씀드린 자객감초탕이라는 처방에 항경련 효과도 있고 소염작용도 있고 이런 약들이 있다라는 이런 것들도, 아까 우차신경이라고 제가 무릎 아플 때 갱년기 때 쓰는 처방이 있어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도 항암제, 이게 항암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 파크리텍셀이라고 하는 항암제에서 유도된 말초신경염에 정말 우차신경이라는 처방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논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런 데 관심 있는 한의사들은 논문을 찾아보는 거예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이해가시나요? 조금만 본인이 발품을 타면은 이런 논문이 전 세계에 너무나 많아요.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번역을 해서 많은 또 환자분들이라든가 의사들, 한센님들한테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러이런 실험을 했더니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되고, 또 어떤 통증이라든가 이런 제어할 때 어떤 도움이 된다, 이런 이제 논문들이 있고요. 또 이제 이게 황금탕이라는 처방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이제 통합의학 청직이라는 사이트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항암과 유도, 항암제를 써서 막 설사하고 막 입병 나고 이럴 때 쓸 수 있는 처방이 황금탕이라는 처방입니다. 이게 사실 이르노테칸이라는 항암제를 써서 설사하거나 할 때 독성도 감소해지고 방사수의 독성도 감소해주는데 또 항암 효과도 높여준다는 논문이 너무나 많아요. 황금탕.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암 환자분들한테, 항암 중인 분들, 특히 이르노테칸이라든가 이런 걸 쓰는 분들한테는 황금탕 처방을 써요. 이 예방 목적에서. 그러면은 항암을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항암을 하는 도중에도 쓸 수 있는 약. 오히려 항암의 독성을 감소시켜주면서 효능도 높여주는, 당연히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논문이 있다라는 걸 보면 이런 논문들은 예일대학에서 암센터에서 오히려 한약을 연구해서 제약화를 하기도 하고 이런.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2010년 기사를 보면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가 이런 한약을 이용한 황금탕을 가지고 이 항암제 부작용 설사를 방지하기 때문에 암세포도 공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약으로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사예요. 이게 근데 국내에서 만들고 있지 못하고 아쉽게 미국에서 만들고 있어요. 미국에서. 역으로 한약이 이제 수입이 되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국내에 여러 의료환경이 한방에 대해서 많은 제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역으로 미국에서
개발되는 개발도 참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그런 기사들이 또 제가 많이 쓰는 약 중에 바나사신탕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런 약들도 독소로빗이라고 하는 이런 항암제를 했을 때 심장에 독성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독성을 많이 감소시켜주고 좋아지는 이런 일본에서는요 이렇게 21가지 논문들이 있어요. 이 바나사신탕에 관계돼서 항암을 중에서 항암제의 어떤 항암을 하고 나서 나온 설사라든가 위장관의 염증들, 오심구토 또 뭐 이런 염증에 이런 것들이 다 완화를 시켜주면서도 항암의 효과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걱정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내가 항암을 하는데 한약을 쓰면 혹시 항암제 무슨 문제를 더 뭐 부작용을 더 높여주지 않을까? 암을 더 크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해서 한약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꿔 말하면 이런 것들이 항암의 독성을 감소시켜주고 오히려 항암의 효과를 더 높여준다는 게 알려져 있다면 우리는 권장을 해주셔야죠. 쓰시라. 암 환자를 위해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이런 현실이 고스란히 암 환자들한테 다 피해를 가고 있다. 무조건 한약을 먹으면 큰일 나는 약. 그건 무척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근거적이고 이런 기전은 이미 이리노테카는 항암제에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 암 환자들.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한 기전은 다 나와 있어요. 정말 도움이 된다는 것들. 심지어 이게 요미우리 신문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리노테카 이분이 아마 일본에서 유방암을 상당히 많이 치료하고 있는 건데 이런 유방암일 때 라파티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썼을 때 우리가 설사를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데 그때 한약의 바나사신탕 의사 선생님, 일본 의사 선생님이에요. 이게 2014년 요미우리 신문에 기고를 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일요신문에 기고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분이 그냥 한약을 쓴 거를 나는 이렇게 썼다, 이랬더니 좋았더라 하면서 기고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일본에 아까 말씀드리는 기고한 것들이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가 나파티닙이라는 것들을 설사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면 이게 우리가 한 45명 환자들한테 바나사신탕을 어떻게 썼냐면 항암 중에 예방 목적으로 썼어요. 예방 목적. 나파티닙을 투여할 수 있는 기간이 근데 항암제를 투여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 거예요. 이걸 안 썼다면 설사 때문에 나파티닙이라는 항암제를 적게 쓸 수밖에 없을 텐데 훨씬 더 좋아지고 투여하지 않은 부분에 비해서 투여하지 않은 라파티닙만 썼을 때 이거를 5.39개월밖에 못 썼는데 바나사신탕을 투여했더니 라파티닙을 10.54개월 동안 더 쓸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항암제를. 2배가량이 더 넣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암 중에 한약을 쓰면은 항암제를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쓸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항암 효과를 강력하게 줄 수 있다는 거죠. 부정이 없으니까. 그럼 왜 못 쓰게 하죠? 당연히 써야죠. 그래서 일본의 의사님들은요 바나사신탕을 항암 중 또는 항암 전부터 막 씁니다. 써요. 안타깝게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은 이 바나사신탕의 처방을 잘 모르세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안타깝다.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개방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좋은 한방의 한약이 있다라는 것도 아실 텐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암환자분들께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항암 중에 또는 암성 통증 중에 항암의 효과를 증진을 시키면서 또는 한방에서 암 통증도 잡아주면서 암 자체를 튜머 사이즈도 줄여주는 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거가 잡힙니다. 제가 경험해서 했다는 약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논문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저한테 여러분한테 이런 것들 소개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제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들 중 어느 누구도 이런 바나사신탕이라든가 황금탕이라는 약이 항암 중에 쓴다라는 것조차도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많이 좀 양한방에 좀 통합해서 통합의학적인 치료, 정확한 근거 잡힌 치료하면은 암 환자들 위해서 정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약간의 사명감을 가지고 양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한테도 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도움되겠으면 합니다.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아까 잠깐 언급하신